안녕하십니까. 오다가다 북카페 죽은 원조 오늘 2부 할 차례가 됐네요.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빠르네요. 네, 오늘 두 분 옷이 참 시원하고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주황색. 네, 그러니까 맞춰 입고 오신 줄 알고 저만 따돌리고 맞춰 입고 오신 거 아니겠죠? 아 진짜 뭔가 색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은 원조 보다가 이제 마셜 플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끝났었죠. 네. 네, 오늘 그 이어서 좀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그 마셜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혜원 씨가 더 이어서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동률 씨가 이제 1940년대부터 지금 2010년까지 쭉 한번 이렇게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마셜 플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에도 마셜 플랜처럼 원조가 제공이 됐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마셜 플랜 말 그대로 마셜 플랜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발전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뭔가 제도적으로 유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적으로만 그리고 시설적으로만 이게 다시 폭락했던 거를 조금 부충해 줬으니까 다시 살렸던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미 발전되어 있던 사회나 정치적 그런 요소들이 자신들의 꼭 맞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와이셔츠 옆구리가 뜯어진 거를 다시 꼬매줘서 다시 입고 다닌 그런 거라고 치자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한복이 뜯어졌는데 한복을 벗으라고 하고 와이셔츠를 입히는데, 이 와이셔츠는 자기네들 체형에 맞는 와이셔츠인데 이거를 동양인들은 이제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체형이잖아요. 그 와이셔츠를 우리한테 입히니까 이게 우리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에도 해당하지 않았을까. 네. 정말 참신한 비유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딱 되는데요, 그냥. 네. 마셜 플랜 같은 경우 그 서구 국가의 경우 세계대전에 패전을 하고 아니면은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되게 많이 모든 게 황폐화됐죠. 네, 황폐화됐는데 이걸 재건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금방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정부도 어느 정도 행정이 잘 갖춰져 있었고 제도도 잘 갖춰져 있었고 맞아요. 이제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이제 저축을 하는 그런 습관도 있고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낙후된 것만 이렇게 재건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이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길죠. 또 그 식민지의 역사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가 엄청 많은 그런 자원을 손실하고 이제 정부도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 그 식민 지배하는 그런 국가에 식민 지배를 하는 국가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냥 원조를 이렇게 들이민 거랑 똑같은 셈인 거죠. 뭐 북쪽의 말을 빌리자면 괴뢰정부 시기였다고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미사 모여도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계획은 마셜 플랜에서니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또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의 수많은 50몇 개 나라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만 점령이 안 됐던 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다 독립한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그 과도기 정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뭐라고 표현할까요? 본국은 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그 제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편의상. 네. 제국의 그 기득권과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국이 내가 너희 이제 새로 정부 꾸리는데 지원을 좀 해줄게. 우리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조를 많이 해줄게.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뭐 너네가 우리를 이렇게 침탈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우리의 성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만 해서 끝났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 정비라든가 이런 데 또 도움이 됐을 텐데 이쪽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커미션을 조금 우리한테 주는 건 어때? 어차피 나라 돈은 이만큼 가는 건데 나 커미션을 요만큼만 줘도 돼 하면 이쪽에서도 그렇게 미치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손안대고 코풀기라고 할까요? 음. 약간 원조 받아서 뭔가 할 거는 또 하고 자기네들도 약간의 커미션을 챙기고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더 주면 더 많은 지원을 또 나중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국들의 그런 원조가 그들 정말 그 과도기의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야 할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부패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00억이 갔는데 이제 90억을 그 돈으로 그 원조를 위한 돈으로 쓰고 10억은 다시 그렇죠. 네. 뭐 돌려주는 건 뭐 꼭 2억은 여기서 갖고 8억을 가져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OECD DH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조 부풀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상에서는 100억이 갔다고 나왔는데 우리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는 그럼 A 국가가 B 국가한테 100억을 원조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들어간 거는 90억이 쓰이고 10억은 커미션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조 부풀리기가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고 저도 들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타이드에이드. 그 지난 시간에 타이드에이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타이드에이드도 이런 원조 부풀리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고 또 원조가 원조답게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물 중 하나인데요. 맞아요. OECD DH는 이제 그 DHC 회원 국가들한테 조건부 원조를 어느 정도 이제 줄이라고 이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권고 대상이고 이제 타이드에이드에 대한 그런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줄인다고 했으니까 줄이겠죠? 근데 좀 먼 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무상원조가 굉장히 많고 유상원조가 굉장히 적은 네.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런 식의 비율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6대4? 뭐 그 정도? 6대4, 5대5 거의 네, 5대5 뭐 5.5대 5.5 4.5 이 네.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OECD DHC 이게 우리나라가 DHC에 가입하기 전에 이제 그 동료 평가와 비슷하게 한국이 원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의 비율을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잘 조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밸런스가 평등하게가 아니라 그렇죠. 유상 원조보다 무상 원조의 비중을 늘려라 이런 말인데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레터럴리 네. 그 유상 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밸런스를 아주 그냥 문자 예.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졌거든요. 이게 지난 2012년 피어 리뷰에서 또다시 지적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개선이 우리나라가 DHC 가입할 때 이런 지적 사항을 다 이제 수정 보완하겠다. 네,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로 DHC에 가입을 했는데 거의 조건부로. 네,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가지 준 조건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총괄을 하고 밑에 이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유상원조, 무상원조 이렇게. 네, 근데 전체적인 그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갖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려도 네, 결국 최종 결제를 하는 건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두 개의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무상원조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가 있고 그리고 유상원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산하에 EDCF 수출입은행이 있는데 이제 정책하고 집행 이게 또 분리되어 있잖아요. 유상원조도 분리되어 있지만 무상도 분리되어 있지만 정책과 실행도 집행도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총체적인 구조를 약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것 또한 뭐 많은 NGO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그런 문제이지 않은가. 네. 구글에서 그냥 코리아 DAC 피어 리뷰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피어 리뷰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그 방금 동료 씨가 말씀하신 조직도를 볼 수 있어요. 그 조직도에 보면은 이제 국무총리에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간 게 기재부의 예산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기각시키면은 그 원조 사업이 기각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피어 리뷰에서 이 조직도를 딱 제시하면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 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네. DAC 피어 리뷰를 그냥 우리가 그러고 말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 거짓말 잘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솔직히 속마음으로 진짠가? 진짜 에이, 뭐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들 외교 관계 사이에서도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꼭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외교 관계가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불신의 이미지가 커진다면 그런 공여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관계에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크게 영향이 줄 거라고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을 넘어왔냐? 네. 네. 제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네,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타이드 에이드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또 예시를 들었는데 뭐 도로를 건설하면은 그 도로를 건설할 용역 업체나 아니면 자원. 네, 자원 이런 것들을 막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 걸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거는 하나의 구속성 원조인데요. 이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었냐면요. 에이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원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뭐 캄보디아에 도로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타이드 에이드를 했으니까 영국 기업만 참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원조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한국도 참여할 수 있고 독일도 참여할 수 있고 캐나다도 참여할 수 있고 각종 공여국의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그 경쟁에 경매라고 하죠. 네.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된 기업이 이제 캄보디아 도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단 타이드 에이드를 시행하는 공여국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건설회사에서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라오스인가? 거기에 그런 건축 관련된 원조를 참여하고 싶대요. 영국에서 하는. 근데 한국은 타이드에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 원조 시장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인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근데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경매 뭔가 입찰 제도 식으로 이걸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면은 대략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 뭐 국가든 기업이든 이런 주체들이 얼추 한 20개 정도씩 된다고 그래요. 한 개의 프로젝트, 한 개의 사업, 한 개의 프로그램 정도에. 근데 이렇게 20개 주체가 너무 달려들면은 오히려 이제 아쉬운 거는 이 공역하는 입장, 참여하려고 하는 그 입장들이 오히려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풍자하는 말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되게 까탈레나스럽게 네. 코르는 까탈레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마음에 안 들어. 너네 조건 좀 괜찮아. 있어봐. 다른 데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NGO 백화점 뭐 이런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개발도상국에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면 자기네가 스스로 이렇게 개발할 것이지 차라리 어차피 결국 받을 거면서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뭐 이런 일각의 제가 아니고 일각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스털리가 오히려 권고한 사항 아니에요? 그 이제 실무자나 아니면은 이제 막상 그렇게 원조를 받는 개도국이 그걸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원조 바우처라고 했죠. 그때 나왔었죠. 이렇게 네. 예를 들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위문 공연이라든가 위문 물품이 이렇게 오겠죠. 왔는데 처음에는 과거 군인들 같은 경우는 막 선배님 군 생활 하실 때는 이렇게 초코파이 줘도 좋아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 군 생활 할 때는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괜히 왔다 시간 내서 몽쉘 정도 그냥 뻥커에서 놀고 있을 걸 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왔나. 몽쉘이나 OS 아니면은 뭐 있잖아요. 뭐 가끔 햄버거 주거나 뭐 치킨 이런 거 오. 주는 그런 위문장으로 갈 걸 굳이 내가 왜 여기 왔나 이런 태도. 분명히 군군 장병들 저도 국군 다 장병이었으니까. 붕겨버려야 돼. 네. 붕겨버려야 돼. 아니 잠깐만요. 선배님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요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변해도 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여튼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이제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모두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하지만 초코파이를 주던 OS를 주던 뭐 치킨을 주던 일단 뭔가를 준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고마운 건데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어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도 투사 아니면 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분명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물론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두 객체가 협력을 이룬다는 것부터가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 너무 정확히 딱 내 입맛에만 맞는 거 과연 내 입맛에 맞는 거가 정확할 것인가?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정말 나한테 안 맞는 건 당연히 취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딱 내 입맛에만 맞는 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혹시 국제개발기구 졸업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제개발기구에 졸업생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혹시 아시죠? 원조를 의존하고 있다가 의존이라고 할까요? 원조를 이제 수혜하고 있다가 더 이상 원조가 필요 없게 된 그런 그쵸. 경우죠. 네. 뭐 우리나라와 같이. 말 그대로 과거엔 원조에 의존했지만 네. 더 이상 원조가 필요하지 않아서 원조를 중단받는 그런 경우에 국제개발기구 졸업생이라고 하고 한국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칠레, 중국, 콜롬비아, 태국, 터키 등 무려 22개 나라가 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요?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아예 봉사단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태국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ODA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제 돌아서게 됐고 이미.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일본도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전하고 나서 잠깐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워낙에 그 단기간 네. 이어서 약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22개국에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일본도 어떻게 따지면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케이스에 끼워 맞추자면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얘기해 볼 수 있죠. 너무 엉뚱한 생각인가요?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가 네. 이제 원조 사업에 포함된 게 언제부터 뭐 어떤 나라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일본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통 얘기하는 22개 나라 중에는 아프리카 3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22개국이거든요. 거기에는 바로 보츠와나, 어쩌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들어보셨겠지만 보츠와나, 적도 기니, 그리고 스와질랜드라는 아주 작은 나라죠. 세 나라가
22개 나라 중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국제개발기구 졸업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석유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석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단 원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졸업생이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그렇죠. 학교를 축하할 만한 졸업한 일이에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원조로 빈곤을 감소시키고 소득을 늘렸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졸업생들을 뿌듯하게 바라보거나 하는 시각이 있죠. 네. 하지만 뭐 아니 그래요. 보츠와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60년대에 이제 대원조를 얼마나 받았냐면은 20%나 무려 20% 5분의 1인데 20%를 받았었습니다. 국가 보츠와나가. 소득의 20% 네, 국가 말씀이시죠. 소득. 예. 그래서 68년부터 2001년까지 보츠와나의 1인당 실질 경제 성장률은 6.8%.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상당히 높네요. 네, 우리나라가 2%에서 3%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마이너스 성장 2008년에 금융위기 나고 막 그렇게 하는 선진국들도 많았으니까 6.8%면 엄청난 그런 규모인데 더군다나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68년부터 2001년까지면은 네, 거의 뭐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네네. 평균 6.8%라는 건 거의 네, 엄청난 드물 것 거죠. 같아요. 네. 급성장을 한 건데 뭐 이 성과가 원조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자면 이제 시장 경제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구했고 이것이 국가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 무역 정책을 폈고 통화 정책을 안정화하고 재정 원칙을 준수해서 2000년 기준으로 보츠와나의 국가 소득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1.6%. 그러니까 20%에서 1.6%로 네. 이렇게 엄청 적게 기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원조의 의존이 매우 적었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네요. 경제 성장률이 한 40년 가까이 6.8% 유지했는데 원조는 점점 줄어들었네요. 네. 이거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1.6%로 감소한 것은 네. 그때 마셜 플랜 당시 그런 마셜 플랜의 대상이었던 유럽 국가가 원조액이 경제소득 GDP의 2.5%에 불과했대요. 이것 보면은 그 원조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데 보츠와나 사례도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가가 시장 경제 정책을 영리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단비사 모여도 그래서 경제 정책을 영리하게 사용할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원조는 이런 그 원조 시장 개발도상국가 수원국이라 하죠. 수원국 내에서의 그런 경제 활성화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조건부 원조가? 글쎄요. 아무래도 도로는 저주지만 도로를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공유자의 기업이나 공유자의 국민들을 사용해서 하라고 하니 네. 실제로 국가에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런 영향은? 네. 굉장히 침투주의적인 그런 것 같아요. 조건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보츠와나도 시장이 형성됐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된 건데 네. 조건부 원조의 경우에 이제 시장 여러 기업이 와서 경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하나의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 경우에 다시 한번 단비사 모의 견해로 돌아오자면 원조가 아니라 건강한 경제 정책 뭐 이런 어떤 기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됐다는 것을 보츠와나와 그 다른 두 원조 기구 국제개발기구 졸업생의 사례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조 옹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조 받아서 졸업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프리카 국가의 어떤 경제 조직 그 경제 조직의 피를 순환하게 하는 그 세포들 즉 공무원 조직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시장 기반 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핀 후에 원조가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워싱턴 컨센서스의 여러 컨디션들, 네, 네, 그에 부합하는지. 네, 그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 서류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까 그 혜원 씨가 말한 조건부 원조가 실패했죠. 네. 네. 부패와 나쁜 정부에 대한 통제 실패는 매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은 원조 유입액의 85%가 애초 계획했던 그 원조와 다르게 엉뚱한 곳에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생산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경제처 사무관 폴 로젠스타인 로데는 세계은행은 발전소를 짓기 위해 자금을 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창가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자극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센 정색적인- 표현이 예. 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센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조건들이 무시되고 그 공공연하게 위반되고 있을 때도 원조는 계속해서 또 엄청난 양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원조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원조 옹호자들은 원조가 건전한 재정과 통화 그리고 무역 정책을 갖춘 국가에 유입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조 옹호자들은 원조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또 민주적 환경에서만 경제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인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뭔가 그들이 올바른 서구화, 근대화 이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겠네요. 네, 서구의 관점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그런 많은 약속들이 있죠. 뭐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유 언론을 수호해주고 계약을 보장하고 국민의 뭐 복지나 아니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런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을 보장해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빈민층과 소외계층에게 국가를 통해 부당한 분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아프리카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굿 거버넌스의 조건이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제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단비사 모요는 이런 서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서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실패한 원조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 단비사 모요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하나가 민주주의 그런 80년대의 모든 그런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하고 이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가 새로 나와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전전주였나? 네,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제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이렇게 너네들이 경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네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빈곤의 종말 때 한번 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단비사 모요가 그거를 딱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구가 결국에 지금 궁극적으로 말하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실패한 원조 정책에 대한 하나의 변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의견은 이스털리랑 되게 상반되죠. 이스털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지 이제 그 수원국의 원조가 잘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또
이스털리는 서구인이고 담비사모에는 이제 아프리칸이기 때문에 달라진 관점이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막 5, 6, 70년대 이때쯤 우리로 치자면 박정희 시대 때 이때 보면은 민주주의가 확실히 서지 않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아니면 뭐 선배님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독재 체제였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독재 체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련과 미국의 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독재를 했지만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일어났고 물론 병폐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나름 독재를 했지만 개발에는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이 개발이 성공한 케이스죠. 싱가포르의 경우도 네. 마찬가지죠. 리콴유. 네, 리콴유가 굉장히 국민들을 완전 아이 취급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싱가포르 가서 껌 씹고 막 그러면 벌금 티켓을 떼게 되잖아요. 엄청 엄하죠. 네. 그런 식과 같이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다 이렇게 독재 체제였었고 민주주의가 없는 상태였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물론 경제 성장에 실패했지만 경제 성장에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우리 특히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네, 개발 독재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네. 지금도 네. 그렇게 얘기하죠. 수원국에서 공역으로 돌아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주의 없이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로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류도 네.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정치와 경제의 그런 민주주의를 굳이 분리해서 본다면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저자는 경제와 정치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였지만 정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시장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닫혀 있지 않은 경제 구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무궁무진하죠. 네, 외국에서 이제 본 시각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튼간에 민주주의가 개발과 발전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될까요? 지금 모르겠네요. 나왔던 건 네. 이스털리 관점과 담비사모의 관점이 상당히 좀 상반돼 있다는 거. 네네. 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요. 예, 그 생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네. 경우 개인적으로 조금 그 민주주의가 그 경제 성장과 어떤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경제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예. 이게 결국 굿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잖아요. 네. 이게 또 사실 이렇게 공화국끼리 굿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명확하게 없었어요. 최근 8가지로 정해졌는데 그 굿 거버넌스의 조건의 경우 민주주의가 맞냐 아니면 사회주의가 맞냐 아니면 독재도 하나의 굿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서로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공화국끼리도. 네. 그래서 이런 논의가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해외 원조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개선시켰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보자면 이제 개발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네. 원조와 민주주의 상의 그 뭔가 유의미성이랄까요? 관계성, 유관성 이런 것만 따지자면 일단 대답은 그렇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의 숫자만 따지고 보면 일단은 예. 그 굉장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있었어요. 해외 원조가. 근데 진짜 의문은 이제 해외 원조를 통해 이식된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아프리카에 이득이 되었는가 이거를 또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중학교 때 그 필요 요건 충분 요건 이거 열심히 했었는데 네. 딱 그거네요.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핵심은 경제 성장이 되겠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따라오는 거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경제 성장에 필요하지 않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원조다. 아우 그렇게 남비사 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땡큐. 네. 어. 그 이제 국가의 소득원은 재원은 세금이죠. 네. 네. 세금이고 빈곤의 종말 제프리 sak스 교수의 그 빈곤의 종말을 잠깐 인용하자면 개발의 사다리에 아직 올라서지 못한 나라들은 네네. 원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개발 사다리에 한 번 올려놓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그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그리고 관료들한테 그 세금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되지 않고 어떤 그 외의 원조, 외부에서 들어온 원조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그렇게 거기에다 의존하게 된다면은 사실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정치자들과 지도자들의 그 평가를 내려고 심판을 심판.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 기능에 대해서 해외 원조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세력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런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사적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회사원들이 사장님이 월급을 주니까 사장님이 뭐 해 그러면 커피 타와 그러면 야 예 사장님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장이 아니라 외부의 거래처 사장이 막 이렇게 막 용돈 주고 그러면은 아이 거래처 사장이 시키는 것도 이제 막 하게 되고 아니면은 굳이 우리 사장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관료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렇죠. 외부의 공유자들이 하는 거를 더 신경 쓰게 된다는 말씀이죠. 네. 국민이 사장인데 말이죠. 그렇죠. 국민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나. 죄송합니다. 저는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바랍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이 필수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그것을 더 발전시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담비사 모여가 얘기한 부분이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저께 보니까 책 읽고 계시던데 그거에서 좋은 문구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 책 읽었잖아요. 그 뭐죠?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속해 하는가? 뭔가 네. 딱 이 타이밍에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속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을 보면 민주주의는 1인당 연간 국민 소득이 1000달러 이하인 국가에서 평균 8.5년, 1000에서 2000달러 사이인 국가에서 16년, 2000에서 4000달러 사이인 국가는 33년, 4000에서 6000달러 사이인 국가에서는 10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6,000달러 이상일 때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확고해지는 거죠. 이게 확실히 그러면 담비사모의 그 주장이 완전 뒷받침되는 그런 책일 거라고 하네요. 이 책을 다 읽고 이제 부수적으로 찾아보신 거군요, 그 책은. 네, 안 알려줌. 저도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저는 딱 주어진 책만 읽고 마는데 대단하네요.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아유, 왜 갑자기 이렇게 띄워주시는지. 오늘 뭐 끝나고 밥 사시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당연히 매우 중요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버스커의 범준이 형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은 타이밍. 그것처럼 타이밍. 네, 민주주의도 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 사람들한테 민주주의 막 이렇게 막 해봐야 이거는 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막히는 그런 소리이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뭐 힘든 사람들한테는 투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가 성장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거가 최우선 당면 과제고 네. 이것이 해결한 다음에야 이제 선거 참정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배가 고파서 투표소에 갈 기운도 없는데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보다 사실 투표 못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밥을 먹어서 움직일 기운이 있는 게
나라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네, 그 방금 경제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원조 효과성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원조 효과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한번 얘기하자면은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프리카에 한 모기장 제조업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제조업자는 일주일에 500개 모기장을 만들어요. 10명의 직원들이 있고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각각 15명 이상의 친족들을 부양해야 해요. 어우, 대가족. 네, 대가족이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제조업자들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퇴치할 만큼 충분한 양의 모기장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모기떼가 워낙에 대단하니까. 네, 기술력도 이렇게 그 완전히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봤자 또한 자영업자의 가게니까 네. 기껏해봐야 얼마만큼 또 커버할 네. 수도 없고. 예. 맞아요. 근데 이때 저기 건너편 어떤 좀 이렇게 네. 빛나는. 네, 빛나는 빛나는 한 곳. 선진국에서 네. 아주 멋진 헐리우드 스타가 빵식이 형. 예. 빵식이 형이 이제 양쪽에 아이 한 명씩 이렇게 끼고 네. 모기장 들고 이렇게 오나요? 네, 그 빵식이 브래드 피트. 일부러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브래드 피트가 일부러 네. 보셔야 돼요. 예를 네. 들자면 브래드 피트가 네, 예를 들자면 이런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이런 헐리우드 스타가 10만 개 모기장, 무려 10만 개, 10개가 아니라 10만 개예요. 10만 10개, 10만 개. 예, 10만 10만 개 뭔가요? 재미난 표현인데. 예, 10만 개의 모기장을 아프리카 들고 왔어요. 빵식이 형이. 맞아요. 네. 10만 개. 네. 네, 10만 개의 모기장을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근데 좋은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말라리아를 퇴치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모기장을 치고 이제 자는 건데 좋은 일이긴 한데 모기장이 시장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동열 씨가 막 모기장을 기껏 공급했더니 그거를 면사포로 쓰고 고기를 잡는 그물로 쓰고 모기를 잡으랬더니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갈까 산으로 갈까 네 이렇게 모기장을 오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네네. 또 모기장이 시장에 흘러 넘치니까 아프리카 내에 있는 모기장 제조업자들은 쉽게 경쟁력을 잃죠. 그쵸. 당황하겠네요. 솔직히 아프리카 산을 사겠어요? 아니면은 그 뭐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모기장을 마데인 우사. 예, 위제 사겠죠 위제. 네. 이제 공짜인데 또. 그쵸. 그 또 공짜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제조업자가 고용한 직원들은 모두 이제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죠. You fire. 네. 빵야. 이제 경쟁력을 잃으니까 분명히 시장에서도 그 모기장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고 네, 망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원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지 기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되는 네. 거네요. 현지에 있는. 네. 밥그릇 뺏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지속 가능성도 박탈해버리는 경우가 되겠네요. 단순히 이제 그들에게 해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왜냐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식구들의 생계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과 직결된 건데 아예 일자리를 박탈당한다면 그거는 완전 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15명씩 부양해야 되면은 그 네네. 가족들 전부 다 밥그릇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오히려 원조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담사모요는 재차 강조합니다. 네, 원조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바로 방금 말한 것 같은 원조 굉장히 선한 뜻으로 좋은 원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으아 들이대 으아 잣대를 잘 들이대 들이대요. 으아 네, 아프리카 농부들을 도울 수 있는 식량 원조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미국에서 수확한 그런 식량을 구매해서 원조를 하기보다는 그 평화를 위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에서 네. 4분의 1을 이제 가난한 국가들에서 생산된 그런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가난한 사람들 걸 사서. 네. 네. 말하자면 모기장 아까 혜원 씨 말씀하신 그거를 해외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쵸. 바로 그 모기장 업체들의 것을 사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서 준다. 음. 그러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이 미국산 식량으로 넘쳐나서 이제 현지 사업가가 업계에서 밀려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원조금으로 현지 농부들에게 식량을 구매해서 이제 가난한 현지 사람한테 분배하는 그런 전략. 괜찮네요 이거. 네. 이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모기장의 경우도 공유국들은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에 이제 현지 생산자한테 구입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네. 네. 미국은 이제 한 90년까지 1957년부터 1990년까지 아프리카 53개국에 지원한 원조금을 모두 합친 만큼의 금액을 오직 한 국가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죠. 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박 사건. 한국은 바로 그만큼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아까 말한 국제개발기구 졸업생 네네.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G20까지 개최하고 네. 우리나라 대단하죠. 올림픽 월드컵들 다 막 개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원조 옹호자들은 원조는 분명 효과가 있으면 단지 부유한 국가들이 원조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요한 투자처를 정해서 상당한 규모로 원조를 늘리는 대대적인 지원만이 끌어낼 수 있다면 이제 아프리카는 끝없이 가난한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조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상황이 진정으로 개선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전형적인 빅푸시랄까요?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니까 그 케이스처럼 돼버린. 그러네요. 네. 네. 몰랐어요.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어. 줬구나.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결론은 60년간 아프리카에 1조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원조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져온 결과는 빈곤국으로 급격한 전락이라고 이제 단미사 모요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미사 모요는 원조는 더 이상 잠재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해롭다라고 아예 대놓고 해롭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원조는 해롭다. 원조가 문제다. 음.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프리카 53개국에 지원한 원조금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금액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국에 쏟아부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그 냉전 시대 때 딱 네. 전략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쵸. 러시아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네. 한국을 그 러시아 소련 진영으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정말 많은 노력을 그쵸. 한 거죠. 본인이 굉장히 다급했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프리카한테는 적당히 어느 정도의 내가 이만큼 도와줄게라는 프로젝트성 사업이 많았다면은 한국은 이제 무역까지 네. 그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 제도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원조를 제공했다 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 한국은 또 이걸 기회 삼아서 영리하게 경제 성장에 이용을 한 거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2004년에 영국의 한 영사가 한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원색적이랄까요? 또 센 말이 나오나요? 또? 네? 또 센 말이 나오나요? 네. 오늘 왜 오늘 좀 센데요, 여러 가지가. 더워서 그런가? 책 제목 탓인가? 이름이 중요해요. 이게 장명소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이름이 저렇게 세니까 내용도 세네요. 뭐라고 했나요, 영상? 네, 뭐라고 그러셨냐면 케냐의 부패한 장관들이 식충이처럼 먹어치우고는 이제 해외 공유국들의 신발 위에 토산물을 쏟아낸다. 그 오. 이제 식충이.
그리고 토사 오바이트를 부패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터뜨리시는데 네. 네, 아프리카의 정치인들이 말이죠. 네. 그 아까도 잠깐 제가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게 민주주의의 선거고 그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아까 같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스스로 근데 아프리카 정치인들은 원조라는 기댈구석이 있다 보니까 옆 거래처 사장님이 있다 보니까 네. 자꾸 스스로에게 계속 타락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지나 지인들한테 국가 사업을 국영 사업을 이행하고 거기에 입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맞아요. 수십억의 돈을 자기가 아까 1부에서 얘기했었나요? 커미션. 사실 네. 커미션은 좀 합법적인 것도 커미션이라고 하니까 저 리베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조 리베이트를 받아다가 해외 개인 전용 계좌에다가 빼돌리고 뭐 스위스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프리카 정치인들의 현 모든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일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하면요. 자이르의 모부투는 50억 달러를 횡령했고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니 아바차는 50억 달러를 횡령했고 이거를 다 스위스 비밀. 우리 항상 이렇게 횡령한 돈은 다 스위스 다 알프스에가 있네요. 하잖아요. 네. 이제 스위스. 스위스가 중립국인 게 참 되게 깨끗하고 맑고 그 알프스 청정한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난 검은 돈들이 네. 들어 있어요. 네. 이걸 중립국임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렇게 예치해뒀다고 해요. 이제 아프리카 정치인들의 부패를 따지면은 또 이것도 끝이 없죠. 네, 부패를 부추기는 것은 원조뿐만 아니라 또 천연자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렌츄얼 스테이트 그 지대 추구 국가. 예, 그때 나왔던 얘기네요. 사실 천연자원이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료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주라고. 혜원 씨였었나요? 네. 컬스? 네, 컬스. 리소스 컬스. 말레피센트. 보셨나요, 말레피센트? 네. 저못 봤는데. 그거 보고 안젤리나 졸리 팬 됐어요. 디즈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슈렉 좋아해요. 드림 픽사. 피사.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올까요? 얼른 돌아옵시다 우리. 네. 네. 하여튼 그 원조의 악순환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제 투자의 기회를 앗아가고 또 원조에 의존케 하는 그런 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또 체제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패를 촉진시키는 순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은 성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아프리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부패가 만연한 그런 환경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불행하게도 통제되지 않은 돈은 부패하기 쉽고 능력 있는 인재를 엉뚱한 곳으로 배치시킬 수 네. 있어요. 원칙이 없어지니까 범죄 행위도 이제 조금 내 돈을 벌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뇌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는 그런 원칙이 관행. 없으니까 네. 그렇죠. 뇌물도 하나의 관행이 돼버리고 가장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계약이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걸로 공공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뇌물 갈취 뭐 횡령이 거의 뇌물 수수. 네, 그게 뭐 네. 민주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을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사회. 참 중요한데 네. 참 쉽지 않죠. 네. 이번에 또 청문회 보면은 또 자꾸 세면 안 되는데 참 이게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맞아. 참 이번 주와 지난 주 그리고 또 네. 다음 주는 좀 자기 성찰적인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할 얘기가 많죠. 네. 네. 솔직히 이런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부패와 횡령 이런 얘기는 개도국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두드러진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거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진짜. 솔직히 경제 성장적인 지표에
대비해서 청렴 지수가 엄청 낮은 편이에요. 음. 낮은 편이랑 그냥 낮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여튼 이 부패와 이런 게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조를 제공하는가 네.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히 차관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차관을 지급해야 하는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을 위해서 일이 있는 그런 경우랄까요? 뭐 이것도 또 우리 스스로의 그 모습을 좀 성찰하게 만드는데 찔려요 저는 굉장히. 그 월드뱅크에 1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2,500명의 직원이 있고 네. 이제 다른 유엔 기구에서 일하는 직원도 5,000명 네. 국제공무원 이 정도 있는데 네. 이제 NGO 뭐 민간 자선단체까지 합치면 5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차관이나 증여 이런 거를 제공하는 일인데 이들은 원조를 제공받는 관리들의 생계가 그런 것처럼 이제 네. 원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원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 계속 취직을 이 네. 직업을 아큐페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원조가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원조를 지급 안 하면 진짜 자기네가 실제로 하는 일만큼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 다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또 50만 명 중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는가. 아 그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엔 직원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유엔 직원이라기는 주로 뭐 IMF나 월드뱅크 네. 직원이 되겠죠. 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답니다. 네. 네. 그래서 계획된 목적에 의해 쓰였는가가 아니라 이제 공여국의 차관 포트폴리오의 성공 여부가 평가되는 것도 그 문제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결국 기관의 기관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속을 위해서 기관이 일을 하는 그죠. 그런 뭔가 좀 상황이 바뀐 주객이 전도된, 네,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네. 네. 그런 건데 공화국들은 또 회계 연도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계획되어 있는 회계 연도에 자금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결과를 두려워한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이후에 원조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지난주에 보도블록 얘기하면서 네. 네. 크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딜 가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삭감. 아니 남겨 썼으면은 알뜰살뜰하게 살란다 보다 하고 오히려 막 우쭈쭈 해줘도 모자랄 판에 웬일입니까? 그 두려워서 뭐 이거 돈 절약하겠어요? 이거 법인카드 왔다 오늘 막 네. 달리자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맞아요. 요즘에 많이 좀 네. 경계하고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없어지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여튼간에 뭐 네. 공여국들이 돈을 퍼주지 않으면 빈곤국들이 빚을 대갚지 못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여국들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두려움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또 공여국들은 어떤 국가가 부패했고 어떤 국가가 부패했는지 이제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그냥 원조를 제공. 아 얘네 못 사네? 이러면 제공. 아 얘는 좀 괜찮네? 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부패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원조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이 경우에는 탁송 중인 곡물이 분실되었는데도 미국은 말라이를 밀레니엄 챌린지 어카운트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키지 않겠다고.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탄자니아는 그 목록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제개발부 장관이었던 클레어 쇼트는 탄자니아를 굿 거버넌스의 모범으로 칭송했어요. 오히려 제외됐는데도 네. 영국의 어떤 그 담당자는 또 모범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고요. 네. 그 완전히 그 탄자니아에 대한 그런 미국의 지원과 영국의 평가는 정말 대조되는 거죠. 누가 이거- 옳았을까요? 글쎄요. 누구도 옳지 못했고 이거랑 또 반대지만 같은 얘기를 또 하자면 이제 세계 사회에서 나누는 기준 있잖아요. 뭐
LDC라고 하죠. Low Development Country가 있고 뭐 그 위에 중저 개발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고저 개발국인가요? 고중소득국, 네, 뭐, 고중소득국. 예. 이렇게 있는데 그 단위가 뭐 600달러니 뭐 1200달러니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 1000달러라고 칩시다. 1000달러보다 아래지만 그러면은 최빈국 기준이 1000달러 미만이면은 1001달러만 벌어도 이번 연도부터 우리가 1001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커트라인은 넘긴 건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일반 국가에서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잖아요. 네. 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거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1000달러나 1001달러나 솔직히 거거든요. 막대한 말로, 속된 네. 말로. 근데 너네는 기준을 넘었으니까 이제부터 빈곤국이 아니야. 마음껏 자유를 즐겨, 발전을 즐겨, 개발을 즐겨. 자격 있어.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아직까지 지원과 그런 원조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실리에 맞지 않는 네. 뭔가 너무 이렇게 수치와 너무 이런 때만 원칙을 지키고 정말 그 원칙을 지켜야 할 때는 원칙을 안 지키고 이거 너무 화가 난다 오랜만에 화가 나는데 아, 네. 네, 좀 났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현 씨 얘기하는 거는 결국 기준이 어떤 것이냐, 네. 기준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똑같이 기준을 엄격히 지킬 거면은 예. 본인들의 그 주머니 가는 그런 데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거기에서도 기준을 명확히 지키고 안 네. 지키려면은 자기들 주머니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조금 발전을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좀 그 기준을 조금 넉넉히 잡아서 이렇게 네.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방금 이제 말라위와 탄자니아의 케이스 그리고 또 어떤 그 중저소득국과 중소득국과 최빈국. 최빈국 그런 경계에 대한 어떤 설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문제점 네. 그런 걸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아프리카 방금 다시 돌아가서 그 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사실 그들도 요새 부패의 책임을 벗을 수는 없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국내에 다시 썼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했지만 뭐 나라나 이런 데를 많이 외국으로 빼돌린단 말이에요. 이 돈을 네. 갖다가. 그래서 차라리 이걸 국내에다가 투자를 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부패. 네. 예. 긍정적인 부패라는 용어도 긍정적 있다고 해요. 부패다. 네. 예. 뭐 제가 아까 예. 뭐 아까 싱가포르의 뭐 리ኳ뉴라든가 우리나라 네. 박정희 뭐 이런 케이스를 들었는데 부패 그러니까 한국말의 핵심은 뒤에 있죠. 네. 긍정적 부패 네. 안 좋은 거예요. 부패. 안 좋은 건데 네. 그나마 정말 부정적 부패보다는 그나마 나은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콩코드 타고 막 네. 스위스에 이렇게 짱 받고 하는 그런 건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패라면은 이제 부패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할 일은 했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경제 성장은 이뤘다 민주주의는 없었지만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솔직히 그 아시아 지도자들과 아프리카 지도자가 다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베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부족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형성한 거고 아시아는 보통은 같은 민족과 유구한 뭐 몇천 년간 같은 네.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부족이라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가 형성돼 있어서 지도자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성향과 뭐 태도라든가 네, 책임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원조는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킨다고 또 비판을 하는데요. 해외 원조가 유입되면 국내 저축은 감소하죠. 네. 무튼 뭐 원조 의존의 최종 효과는 이제 최종 결과는 제대로 돌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인들의 아프리카의 운명을 결정하고 지배하려고 길을 쓰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이웃 나라가 계속 그 주장하는 네. 자위권이랄까요? 자치권이랄까요? 뭐 이런 거를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런. 네. 네. 담비사 모유가 원조를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 그 옆에 누구 먼저 할까요? 동렬 씨 먼저 하고 혜연 씨가 할까요? 알아서. 네. 그래서 정부에 전달되는 원조는 독재와 부패를 낳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네. 뭐 원조는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가 전체를 또 정치화시킨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자본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네. 원조는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킨다. 또한 정부 지출 위주의 경제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원조는 생산성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 수출의 숨통을 조여 국가의 성장성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은 선배님이 장식을. 네. 예. 권력 쟁취와 원조 재화 획득이라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수많은 분쟁과 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담비사 모여가 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조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만 했던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원조는 뭐 소용이 없다, 원조는 옳지 않다 여러 가지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사실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왜 이렇게 붙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날까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했던 비판서는 별로 없었는데요. 이 죽은 원조에서 담비사 모여는 아주 명쾌하게 또 그녀 특유의 그 일본도 스타일로 예, 원조에 없는 아프리카를 꿈꾸는 자신의 견해들을 아주 시원스럽게 파헤쳐 보여줬습니다. 사실 하면서 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네. 여태까지 중에 가장 열심히 방방 뛰었던 네, 그런 저번 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무슨 이렇게 선수가 됐어요. 양궁 선수처럼 네. 빡빡 이렇게. 저격수. 네. 죄송합니다. 이건 엽총 아니에요. 양궁. 네. 자, 그 일단 사실 그 죽은 원조에서 더 할 얘기들이 있고 특히나 어떤 중국의 새로운 떠오르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우리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담비사 모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한 얘기를 할까요? 뭔가 중국에 대한 그 눈망울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런 걸 전망이 이렇게 좋았죠. 보여주셨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번 책은 가장 얇은데도 가장 방송 분량은 많지 않은가. 많아요. 네.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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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게 또 이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네. 더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방언 터지듯이. 이 정도는 아니었나? 뭔가 네. 기간이 기니까 더 네. 접해지는 이슈도 많은 것 같고 연결시킬 게 또 많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오늘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이제 중국과 아프리카의 또 새로운 원조 관계라든가 그 외에 또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오늘 오다 가다 북카페 아프리카 경제학자가 직접 들려주는 죽은 원조 다음 주에는 역시 아프리카의 원조 네. 또 다른 태안은 무엇인지 오늘 나온 것들 외에 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새로운 또 원조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네. 더 할 수 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카페에 보면 블루 레모네이드 많이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이번 한 달은 레모네이드 말고 데드에이드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Cheers, good for you. 저 살벌하게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이걸로 캠페인으로. Good for you. 오다 가다 북카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즐거워.